반갑습니다. 빈책방의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입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스 디킨스 장편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오늘 53장 다시 한번 회상하다부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제53장 다시 한번 회상하다. 그런데 나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춰야겠다. 아, 나의 철없는 돌아. 나의 추억 앞을 지나가는 군중 속에 청순한 사랑과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움을 하고 말하는 고요하고 잔잔한 한 모습이 있다. 걸음을 멈추고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돌아서서 땅에 떨어지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봐주세요. 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본다. 다른 모든 것들은 희미해지면서 사라져간다. 나는 다시 돌아와 함께 시골집에 있다. 그녀가 알아놓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내 감각은 그것에 젖어 있어서 나는 시간을 셈할 수가 없다. 몇 주, 몇 달은 긴 세월이 아니지만 나의 습관과 경험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지겨운 세월이다. 이제는 모두들 2, 3일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던 말도 그만두게 되었다. 나의 철없는 아내가 오랫동안 정든 개와 함께 햇빛 속을 달리는 것을 보게 될 날은 결코 없을 것 같아 희미하게나마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도라는 누워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있다. 그녀는 아름답다. 이제는 성급하게 굴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우리가 자기에게 참으로 잘 해주고 내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도 잘 알고 있고 대고문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뜬 눈으로 자기를 보살펴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때때로 도라의 두 고모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결혼식 날의 일과 그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의 철없는 아내의 푸른 눈이 나를 바라보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감아 쥐고서 고요하고 정돈된 방에 앉아 있을 때면 나는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집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처음으로 이상한 휴식과 정지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몇 시간이고 나는 그렇게 앉아 있지만 그 시간 중에서도 다음 3가지 광경이 가장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침이었다. 대고모의 손으로 깨끗하게 단장한 도라는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가 베개 위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길고 윤이 나며 또 자기가 쓰고 있는 머리망 속에 느슨히 묶어두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내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놀리지 마세요. 내가 웃자 그녀는 말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생각하신다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전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당신이 제 머리 한 타래를 무척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당신께 제 머리를 한 타래 드렸을 때 당신은 얼마나 넉나간 얼굴을 하셨던가요? 그것은 내가 준 꽃을 당신이 그리고 있던 날이었어, 도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당신에게 얘기했던 그날이기도 하고. 아, 그렇지만 전 당신께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라는 말한다. 그때 제가 그 꽃을 들여다보며 울었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좋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전과 같이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게 되면요. 우리 두 사람이 바보처럼 돌아다니던 곳에 가봐요. 네? 그리고 옛날처럼 산보도 해요. 그리고 불쌍한 아버지를 잊지 말도록 해요. 네? 그리고 즐거운 날들을 가집시다.
그러니 어서 털고 일어나야만 해요, 여보. 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당신은 모르시지만. 저녁이었다. 나는 똑같은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같은 침대 곁에 있는 같은 의자에 앉아 있다. 우리는 묵묵히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다. 나는 가벼운 짐을 안고 2층을 오르내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종일 여기에 누워 있다. 여보. 뭐? 왜, 돌아? 방금 위크필드 씨가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당신이 하셨으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아그네스를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그럼 돌아,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쓰겠소. 그래 주시겠어요? 지금 쓰겠소. 고마워요, 여보. 저를 안아주세요. 이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전 정말 그녀가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겠지. 내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녀는 틀림없이 올 거요. 이제 당신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아주 적적하시겠죠. 도라는 내 목을 껴안고 속삭인다. 당신의 빈 의자를 보면. 제 빈 의자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잠시 내게 매달린다. 제가 없으면 당신 정말 허전하세요? 밝게 미소 지으며 이처럼 보잘것없고 경솔하고 철없고 어리석은 제가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없으면 이렇게 쓸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소? 당신, 전 정말 기쁘고 미안해요. 두 팔로 나를 꼭 껴안는다. 그녀는 웃다가 흐느끼다가 조용해지더니 아주 즐거운 기분이 된다. 그렇고 말고요. 아그네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만 적어주세요. 제게 다른 소망은 없으니까요. 다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빼고는 말이오, 돌아. 여보, 때때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언제나 바보였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돌아. 그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니오. 안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당신이 내 빈 의자 앞에서 혼자 쓸쓸해해도 전 아주 행복해요. 밤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다. 아그네스가 도착했다. 만 하루 낮과 하루 저녁을 우리와 함께 지냈다. 그녀와 대고모 그리고 나는 아침부터 도라와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도라는 아주 만족해했고 명랑했다. 지금은 우리 두 사람뿐이다. 도라가 머지않아 내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인지. 모두들 내게 그렇게 말했다. 모두들 내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걱정한 일은 한 번도 없다. 나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나는 오늘 여러 차례 몰래 울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생각났다. 나는 우아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체념하고 자신을 달래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 최후는 꼭 온다는 것이다. 나는 도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가슴을 내 가슴에 꼭 댔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모두 원래 그대로 힘차게 살아있음을 안다. 그녀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꼬리를 내리는 그림자를 나는 쫓아버릴 수가 없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려 하던 참이었어요, 여보. 요즘 몇 번이고 생각해온 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괜찮으시겠죠? 상냥한 얼굴로 말했다, 도라. 괜찮겠느냐고, 도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는 가끔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전 모르니까요. 당신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많았을 거예요. 여보, 저는 정말로 어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녀의 베개 위에 얼굴을 갖다 대자 그녀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이야기한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과거처럼 말하고 있는 것에 가슴이 철렁한다. 제 말은 나이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생각이나 매사에 있어서예요. 우린 서로 소년 소녀같이만 사랑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렸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내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서 말했다. 도라, 여보. 내가 남편 자격이 있는 만큼 당신도 아내로서 자격이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녀는 언제나 하던 대로 곱슬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기에 더 적당했더라면 제가 당신을 더욱 그렇게 되도록 해드렸을 거예요. 당신은 대단히 현명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어. 여보, 도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은 철없는 아내에게 실증이 났을 거예요. 당신은 가정에 뭔가 모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겠죠. 저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도라,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나를 꾸짖는 일만 같소.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내게 키스하면서 말한다. 당신이 꾸중들일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꾸짖기에는 전 너무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의 전부였어요. 귀엽다는 것을 빼놓고는. 아니,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뿐이겠지만. 아래층은 적적해요, 여보? 적적하오, 정말. 울지 말아요. 제 의자, 거기에 있어요?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있어. 가엾게도. 당신이 우시다니. 조용히 하세요. 자,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전 아그네스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래층에 가시거든 아그네스에게 그렇게 전하시고 제게 올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고모님도요. 전 아그네스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바로 그녀를 올려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슬퍼서 그녀 곁을 떠날 수가 없다.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고 제가 말했죠? 나를 두 팔로 껴안으며 속삭인다. 여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지금만큼 당신의 철없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전 당신을 괴롭히고 실망시키게 되어 당신은 지금의 절반만큼도 저를 사랑할 수 없게 되겠죠. 전 철없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아래층 거실에 아그네스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도라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나와 개를 남겨둔 채 사라진다. 달이 중천에 떠있고 밝다. 밤 경치를 내다보고 있노라니 눈물이 마구 쏟아진다. 수양이 모자라는 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나는 난로가에 앉아 결혼한 이래 길러온 남 모르는 여러 가지 감정을 후회하면서 생각해 본다. 도라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사소한 일들이 인생의 총결산이 된다는 진리를 절감한다. 나의 추억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은 내가 도라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리운 아이의 모습. 그것은 나의 젊은 사랑과 그녀 자신의 젊은 사랑에 의해 우아하게 가꾸어지고 또 그러한 사랑이 풍부히 담긴 여러 가지 매력으로 장식된 것이다. 두 어린이로서 사랑하다가 그것을 잊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더 좋았을까? 수양이 모자라는 마음이여 대답해다오. 나의 철없는 아내의 오랜 친구가 애견의 나를 제정신이 들도록 해주었을 때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걔는 초조한 기색으로 제 집에서 나와 나를 바라보다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낑낑거린다. 오늘 밤엔 안 돼. 오늘 밤엔 안 돼. 걔는 아주 천천히 내게로 돌아와서 내 손을 핥더니 내 얼굴을 바라본다. 얘 어쩌면 2번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 걔는 내 발밑에 누워 몸을 길게 느리더니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죽어버린다. 아그네스, 봐요. 여기를 봐요. 슬픔과 연민의 정이 가득 찬 아그네스의 얼굴.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 내게 대한 저 엄숙한 표정. 한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뻗친 그 무언의 호소. 아그네스, 역시 그렇다. 종말을 고한다. 내 눈앞에는 어두움이 내리고 한동안 모든 것이 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제54장 미코버 씨의 거래. 지금은 아직 슬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봐야 할 때는 아니다. 미래는 내 앞에서 벽으로 가로막혔으며 정력과 활동도 끝나 무덤 위에는 어떠한 피난처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 슬픔의 첫 번째 충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자신이 받은 고뇌를 충분히 알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가장 격렬한 고통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으며 내 마음도 영원히 끝을 맺은 그 다감한 이야기 속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위에 편안히 안정되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 이야기,
이때 내가 외유한다는 것이 언제 처음으로 제외되어 있었는지, 또는 환경을 바꾼다든가 여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는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그 슬픔에 젖어 있었던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는 아그네스의 정신이 깊이 배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그녀의 역량이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녀의 역량은 아주 은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 나는 옛날부터 아그네스를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터이지만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재난을 당할 경우 과연 그녀는 내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예언적인 암시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슬픔 속에서 그녀가 한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내 앞에 있었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부터 나의 쓸쓸한 집에서 그녀는 신성한 존재와도 같았다.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내려왔을 때 도라는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게 됐을 때 그들이 내게 말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아그네스의 품에 안겨 잠들었었다. 한때 정신을 잃었다가 처음으로 깨어난 나는 그녀의 동정 어린 눈물, 희망과 평화를 안겨주는 말, 하늘나라에 한층 더 가까운 보다 순결한 어느 지역에서 온 것처럼 수양이 부족한 내 가슴에 몸을 대주고서 고통을 달래주던 그녀의 다정한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다. 나는 외유에 나서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들 사이에서 결정되었던 것 같다. 이제 이 땅은 세상을 떠난 도라에 소멸될 모든 것을 뒤덮고 있으니 나는 오직 미코버 씨가 말한 히프의 최후의 타도와 해외 이주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고통에 대해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동정적이고 헌신적인 드레들스의 요청에 따라 우리들 데고모와 아그네스와 나, 우리들은 캔터베리로 돌아갔다. 약속한 대로 미코버 씨의 집으로 직행했는데 그곳과 위크필드 씨 집에서는 나의 친구가 그 폭발적인 회합이 있었던 후 줄곧 일하고 있었다. 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 미코버 씨 부인은 무척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미코버 씨의 내외분께서는 우리가 앉고 난 다음 대고모가 한 첫인사였다. 어떻습니까? 내가 제의한 그 이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마님, 미코보 씨가 대답한다. 저와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달한 결론을 표현하는 데는 유명한 시인의 말을 빌어서 우리의 보트는 해변에 있고 우리의 범선은 해상에 떠 있도다 라는 이상의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고모가 말했다. 대개 그 분별이 있는 결정에서 모든 종류의 좋은 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님께서는 저희들의 체면을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카누를 모험의 대양으로 저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원조에 대해서 저는 그 중요한 사무적인 점을 제고해 보았습니다만 저의 약속어음은 18개월, 24개월, 30개월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당초에 제출한 안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었습니다만 그러한 약정으로는 어떤 요행을 바라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코버 씨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첫 번째 지불기일이 되어도 수확이 좋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는 수확이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풍요로운 토지와 싸우기로 되어 있는 이주지에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좋도록 정하세요. 대고모는 말했다. 마님, 제가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무적이요 철저하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남자들 사이의 약정과 같이 결정하는 것이 제 자식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며 또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미코버 씨가 이 마지막 말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나는 모른다. 누군가가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으며 인상적인 헛기침을 하면서 남자끼리의 약정과 같이 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저는 제안합니다. 어음이란 것은 원래 그것은 유태인 덕분에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업계에는 편리한 것이지만 그 후 그들은 너무 지나치리만큼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하오나 증서라든가 또는 다른 보증서가 더 좋으시다면 저는 기꺼이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남자끼리의 약정과 같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쌍방이 기꺼이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을 결정짓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대고모는 말했다. 저희들 집안의 준비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마님. 미코버 씨는 약간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몸바치기로 되어 있는 운명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만 그것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맏딸은 매일 5시, 아침 5시만 되면 이웃 가게에 가서 젖자는 방법, 그것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씀입니다만 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아이들에게는 이 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의 습성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만 제가 일러둔 대로 하다가 2번이나 차에 치일 뻔해서 집으로 데려온 일도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난주 내내 빵 굽는 기술과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 아들놈 월킨스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 방면에서 어떤 자발적인 봉사를 하도록 책임을 맡은 거친 고용인들의 허가가 있을 때는 가축을 몰고 있습니다만 자주는 아니지만 놈은 악당과 함께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답니다. 모두 정말 좋습니다. 대고모는 격려하듯 말했다. 부인께서도 바빴을 겁니다. 틀림없이. 마님, 미코버 부인은 사무적인 태도로 응답했다.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습니다만 경작이라든가 가축 따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일에는 생업으로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쪽에 가게 되면 그 2가지 일에 모두 주력하게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면 저는 친정에 자주 자세하게 편지를 써보내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까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게는 이렇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코퍼필드 씨. 미코버 부인은 처음엔 누굴 보고 말을 했든 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나 나를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과거는 망각 속에 묻혀지고 제 친정 식구들은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제 남편은 친정 식구들의 손을 잡으며 사자는 양과 함께 눕고 친정 식구들과 제 남편이 화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적어도 말씀입니다. 코퍼필드 씨.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에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 아버지께서는 에마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느냐 늘 묻곤 하셨어요. 아버진 저를 특히 좋아하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 남편과 친정 식구들 사이에 늘 뿌리 박혀 있는 서먹서먹한 냉기도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대고모가 말했다. 제 결론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습니다. 미코버 부인이 동의했다. 제 친정 식구와 남편 사이의 장벽은 남편이 돈의 융통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하는 친정 사람들의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제 친정 식구들 중에는 제 남편이 자기들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 나도 대체로 부인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대고모가 말했다. 제 남편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금정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친정 식구들도 와서 이 기회를 특별히 빛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 친정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열리는 축하연에서 남편과 친정 식구가 서로 만나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친정 식구들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이 남편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면 그이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보, 미코버 씨는 약간 열을 올리고 말했다. 내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한다면 아무래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소. 내 인상으로는 당신 친정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무례한 사이비 신사들이며 세부적으로는 순 악당들이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을 이해한 적이 없고 그들도 당신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미안하오, 여보. 에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 친정 식구들이 와서 호의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나는 외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런 방면에서 어떤 충동을 받느니 보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극만으로 영국을 떠나고 싶소. 동시에 여보, 만일 그들이 겸손하게 당신 편지에 답장을 보내오기라도 한다면 우리 내외의 경험으로 보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당신의 소망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그 일은 의좋게 해결이 되었으므로 미코버 씨는 부인에게 그의 한쪽 팔을 내밀고 트레들스 앞에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장부와 서류를 한번 보고는 저희들은 이만 실례합니다. 정색을 하고 나갔다. 코퍼필드. 트레들스는 두 사람이 나가자 의자에 앉아서 눈이 충혈되고 머리털을 곤두세우고서 나를 보며 말했다. 사무적인 일로 해서 너를 괴롭히는 데 대해 변명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아주 지쳐버린 것은 아니겠지? 난 문제 없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나는 말했다. 우린 누구보다도 대고모님을 생각해야 해. 대고모님께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 그렇고 말고. 드레델스는 대답했다. 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난 2주일 동안은 새로운 골칫거리가 대고모님을 괴롭혀서 대고모님은 매일 런던을 드나들고 계셔. 아침 일찍 떠나서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도 몇 차례나 있었지. 트레들스, 한밤중이 지나서야 돌아오셨어. 이번 여행을 앞두고도 말이야. 대고모님께서 남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대고모님께서는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는지 내게 말씀하시려 하지 않아. 대고모는 창백해지며 얼굴을 찌푸리고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난데없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고모가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 일도 아니다, 트로트. 아무 일도 아니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차차 알려주마. 자, 아그네스, 이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미코버 씨에 대해서는 저는 이 말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레들스는 시작했다. 그분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남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그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200살쯤 되어 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열중해온 그 정열, 밤낮으로 서류와 장부에 몰두한 그 미친 듯한 열렬한 태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이 집과 위크필드 씨 댁의 사이에서 그리고 또 나와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훨씬 쉽게 말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을 툭하면 테이블 너머로 내게 써준 그 수많은 편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라고요? 대고모는 말했다. 그분은 편지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딕시도 말입니다. 트레들스는 말했다.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우라이아 히프의 감시도 저로서는 그 이상으로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끝나기가 바쁘게 위커필드 씨를 보살피는 일도 열중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려 하는 마음씨, 그리고 발췌를 하고 베껴 쓰고 물건을 가지고 오가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정말 커다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딕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늘 그렇게 말했지. 트로트, 그것을 알고 있지? 대고모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 기쁩니다, 미스 위크필드. 트레들스는 진지하게 말을 계속한다. 아가씨가 안 계시는 동안 위크필드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던 무거운 짐과 늘 그 밑에서 생활해 오신 그 무서운 걱정을 털어버리게 되니 같은 분이라고 거의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무의 특별한 점에 관하여 상실되었던 그분의 기억력과 집중력까지도 많이 회복되어 있어서 그분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의 자연스럽고 호감 가는 순박한 태도로 보아 그는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또 아그네스에게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의 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분명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뭐랄까. 트레들스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며 말한다. 우리의 기본금을 계산하고 첫째로 고의적인 아닌 혼란과 둘째로는 엄청나게 많은 고의적인 혼란과 위조를 정리해 보니 위크필드 씨께서는 현재 자신의 사업과 위임 대리를 그만두셨으나 아무런 결손도 위탁금 횡령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고마워라. 아그네스는 열렬히 힘차게 말했다. 그런데 트레들스가 말한다. 그분의 생활비 쪽으로 남겨놓을 자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은 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몇백 파운드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스 위크필드,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재산관리인으로 계셨던 그 소유재산 대리일을 그대로 계속하실지 어떨지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친구분들의 조언을 할 것이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자유로우시니까요.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트로트우드. 아그네스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저는 그럴 수는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고맙게 여기고 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친구의 권유라도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권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트레들스는 말했다. 그렇게 말씀드려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전 기뻐요. 아그네스는 차분히 대답한다. 저희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희망을 내게 주셨으니까요. 보세요, 트로트우드. 아빠께서 면목을 세우셨으니 이제 또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는 늘 열망해 왔어요. 만일 제가 아빠께서 걸려있는 올가미에서 아빠가 풀려나도록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받고 있는 사랑과 보살펴 주심을 얼마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제 생을 아빠께 바치겠다고요.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저의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우리 부녀의 장래를 이 한 몸이 맞는 것은 그 다음 가는 행복이에요. 모든 위임과 책임으로부터 아빠께서 풀려나는 것, 그 다음 가는 행복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그네스?
종종. 전 염려하지 않아요, 트로트우드. 전 꼭 잘해낼 거예요. 여기서는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제게 호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전 자신 있어요. 저희들은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정든 낡은 집을 새 얻어서 학교를 경영하면 저도 쓸모있고 즐거울 테니까요. 그녀의 기운찬 목소리에 담긴 차분한 정열은 먼저 그 정든 옛집을, 그 다음으로는 나의 쓸쓸한 집을 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려 놓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드레들스는 잠시 분주히 서류를 들여다보는 채 했다. 다음은 미스 트로트우드, 마님의 재산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글쎄요. 대고문은 한숨을 쉬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해도 나는 참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콘솔 공채로 8,000파운드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맞았어요. 5 이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레들스는 당황한 빛으로 말했다. 1,000이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파운드인가요? 5,000파운드입니다. 트레들스는 말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대고문은 응답했다. 3,000은 제가 팔아버렸죠. 1,000은 네 도제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트로트. 다른 2,000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거요. 네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나 나는 보고 싶었던 거야, 트로트. 그런데 넌 훌륭하게 이겨냈지. 참을성 있게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제하면서. 딕도 그랬었지. 내게는 아무 말도 말아요. 기력이 좀 빠졌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쁘군요. 드레들스는 기뻐서 싱글벙글하면서 말한다. 우리가 모두 돈을 되찾게 되었으니까요. 일이 잘 되어 기쁘다는 말은 내게 하지 말아요. 어느 누구든. 마님께서는 위크필드 씨가 사용으로 몽땅 써버린 것으로 믿으셨죠? 트레들스는 말했다. 물론이죠. 그래서 난 쉽게 임을 다물어 버렸죠. 아그네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실로, 트레들스는 말했다. 그분이 마님에게서 받은 위임권 덕분에 그것이 팔렸던 것인데 누구한테 팔렸는지, 또 실제의 서명자는 누구였는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악당이 그 후에 위크빌드 씨에게 그렇게 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에 의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다른 결선이나 곤란한 일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시에 따라서라고 그자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위커필드 씨는 자기로서는 실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엉터리 원금에 대해 마님께 몇 차례 이자를 지불할 만큼 옹색해지고 꼼짝 못할 처지가 되어 불행하게도 그 사기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잘못을 책임지고 정신 나간 편지를 내게 써 보내면서 자기는 도둑놈이라는 등 죄를 스스로 덮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분을 찾아 양초를 가져오게 해서 그 편지를 불태우고 어떻게 해서든 나와 그분 사이를 그전처럼 돌려놓아 놓든지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따님을 위해 당신 가슴속에만 간직해달라고 말했지요. 누구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이 집에서 나가버리겠어요.
우리는 모두 조용히 있었고 아그네스는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보세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대고모는 말했다. 댁은 정말로 그 녀석으로부터 그 돈을 되찾았다는 말인가요? 어쨌든 말씀입니다. 사실은 트레들스는 응답했다. 미코버 씨가 놈을 꼼짝 못하게 완전히 가두어 놓았고 만일 이제까지의 수법이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 수법을 쓰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놈은 우리한테서 도망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은 그놈의 욕심도 보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코퍼필드에 대한 중호심 때문에 그 돈을 움켜잡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놈은 제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퍼필드를 방해할 수 있거나 해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 돈을 썼을 것이라고 했어요. 대고모는 생각에 잠긴 듯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아그네스를 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어떻게 됐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요. 그런데 놈의 어머니는 그동안 내내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면서 또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죠. 그 모자는 런던행 야간 역마차를 타고 떠났는데 놈이 떠날 때 제게 대한 놈의 적개심이 굉장했다는 것밖에는 전 그 이상은 모릅니다. 놈은 저를 미코버 씨와 마찬가지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순전히 변명적인 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놈이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트레들스? 내가 물었다. 아, 그럼 가지고 있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는 고개를 흔들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렁저렁해서 놈은 상당한 돈을 주머니에 챙겼을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만약 네가 놈이 앞으로 하는 일을 관찰할 기회가 있다면 코퍼필드, 놈은 돈이 있어도 나쁜 짓을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해. 놈은 위선의 화신이어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든 비틀린 방법으로 추구할 것이 분명해. 돈이란 다만 그를 억압하고 있는 밖으로 드러난 자제력에 대한 유일한 보상일 뿐이지. 놈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것을 목표로 늘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도중에서 보는 것이면 무엇이든 늘 확대해서 보려 하고 가장 순진한 채 하지만 자신과 그 목적물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미워하고 의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단치도 않은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언제든지 그 비틀린 길은 더욱 비틀어져 버리고 말지. 여기선 놈의 이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걸 알자면 트레들스는 말했다. 대고모가 말했다. 그 자는 비열한 괴물이야. 트레들스는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면 누구나 비열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코버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고모는 말했다. 아, 그렇군요. 트레들스는 쾌활하게. 저는 다시 한번 미코버 씨를 칭찬하겠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꾹 참고 견디지 않았던들 우리들은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우라이아 히프와 어떤 계약이라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코버 씨는 정말로 정의를 위한 정의를 행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가요? 대고모는 물었다. 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트레들스는 약간 당황한 듯이 한 가지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불법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철두철미 완전히 불법이죠. 두 가지 점을 생략하는 것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분별이 있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코버 씨가 빌린 금액에 대해서 놈에게 준 차용 증서 등등은 글쎄요, 그건 지불해야겠죠. 대고모는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놈이 언제 절차를 밟을 것인지 또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트레들스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할 때까지 미코버 씨는 끊임없이 체포되거나 강제 처분을 당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그때마다 끊임없이 석방되거나 강제 처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모두 얼마나 되지요? 글쎄, 미코버 씨는 장부에다가 과장해서 그분은 그것을 거래라고 불렀죠. 기재해 놓았습니다. 드레델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금액은 103파운드 5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포함해서 모두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이봐요, 아그네스. 그 돈의 할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둘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로 정하면 될까? 500파운드면 어떨까? 그 말에 대해서 트레들스와 나는 동시에 참견을 했다. 모두 현금으로 해서 소액으로 하되 미코버 씨와는 약속하지 말고 우라이아의 청구가 있는 대로 그것을 지불하도록 권했다. 가족에게는 선비와 이주 준비금에다 100파운드를 더 보태주고 이번 선불금을 갚는 데 있어서 미코버 씨의 약정에는 확실하게 기재해 두자고 제의했다. 그러한 제의에다가 나는 또 페고티시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미코버 씨의 성격과 이력을 설명해주고 다른 100파운드의 입체금은 자유재량으로 하도록 은밀히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말해도 좋겠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하는 표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페고티 씨에 관한 이야기를 미코버 씨에게 해주고 그분으로 하여금 페고티 씨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해서 공통되는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돕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우린 모두 이러한 견해에 공감했고 당사자들도 얼마 후 완전한 호의와 협조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할 수 있다. 드레들스가 지금 걱정스러운 듯이 대고모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그가 조금 전에 말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점에 대해 그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는데 내가 아주 재미없는 문제에 언급하더라도 너나 대고모님께선 용서해 주시겠지, 코퍼필드. 그건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미코버 씨가 우라이아의 죄를 폭로했던 그날 우라이아 히프는 대고모님의 바깥 어른에게 일종의 협박 같은 말을 했어. 대고모는 그녀의 그 딱딱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마 그건 이렇다 할 목적도 없는 무례한 말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셔서 권력을 휘둘렀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트레들스. 트레들스는 눈에 보이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그것은 우리는 이미 우라이아 히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만일 놈이 우리나 다른 어떤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괴로움을 주려 한다면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대고모는 조용히 있더니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매우 생각이 깊군요. 저나 코퍼필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도 없는지요? 트레들스는 조용히 물었다. 없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트로트. 그건 공연한 헛박이야. 미코버 씨 내외를 다시 부르자. 그리고 아무도 내게 아무 말 말아줘요. 대고모는 옷에 주름을 펴고 꼿꼿한 자세로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코버 씨 내외분, 그들이 들어오자 대고모가 말했다. 우린 여러분의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장시간 방에서 나가 계시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제이코자 합의한 내용을 들려드리지요. 그 내용을 설명하자 가족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아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어음거리를 게시하는 단계에서의 미코버 씨의 꼼꼼한 버릇이 역력히 나타나서 그는 아무리 말려도 자기의 약속 어음에 붙일 인지를 사러 간다고 힘차게 뛰쳐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기쁨에는 갑자기 쐐기가 박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간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집달리에게 잡혀와서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젠 모두 틀렸다고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물론 우라이아 히프가 취한 조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곧 그 돈을 지불하자 그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코버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인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표정으로 말하면 그 성격에 딱 맞는 일, 즉 혼합주를 만들 때만 그의 밝은 표정, 그 얼굴이 유감없이 나타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충고를 드린다면 대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대고모는 그를 바라보다가 그와 같은 일을 앞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마님, 미코버 씨는 대답했다. 장래의 3페이지에 그와 같은 맹세를 기록하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집사람도 틀림없이 그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미코버 씨는 엄숙하게 말했다. 이것으로 그날 밤의 일은 끝났다. 우리는 슬픔과 피로로 기진맥진 됐으며 대고모와 나는 다음날 아침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미코버 씨의 가족들은 가재도구를 고물상에 팔아 넘긴 다음 우리를 뒤따라온다는 것. 위커필드 씨의 일은 트레델스의 지위를 받아서 되도록 빨리 해결한다는 것. 아그네스도 그러한 일들을 정리하는 동안 런던에 와 있는 것이 좋다는 것 등이 결정되었다. 우리는 그 옛날 살던 집에 묵었는데 히프 가족이 없었으므로 꼭 어떤 질병이라도 시원하게 떨쳐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옛 방에서 잠을 잤다. 우리는 이튿날 대고모 댁으로 되돌아왔다. 대고모와 단둘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아있을 때 대고모는 말했다. 트로트,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는 정말 알고 싶으냐?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대고모님. 만약 제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을 대고모님께서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너도 정말 많은 슬픔을 겪었어. 대고모는 자유롭게 말했다. 이 나의 작은 불행 따위는 보태지 않더라도 말이다. 내가 네게 털어놓지 않는 것은 트로트. 따로 무슨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잠깐 마차로 외출하지 않겠니? 나가고 말고요? 그럼 9시에. 그때 얘기해 주마. 아침 9시에 우리는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갔다. 여러 거리를 달려 어떤 큰 병원에 당도했다. 그 건물 바로 곁에 검소한 연구마차 한 대가 서 있다. 그 마차의 마부가 대고모를 알아보고 대고모가 창가에서 손짓하는 대로 천천히 마차를 몰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너도 인지 알았지, 트로트. 그이는 돌아가셨단다.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나요? 그래. 꼼짝도 않고 대고모는 내 곁에 앉아 있었으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이는 전에 한 번 여기에 오신 적이 있었지. 그이는 오랫동안 앓고 계셨어. 지난 몇 해 동안 몸이 엉망으로 못 쓰게 된 거야. 이번 병환으로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이는 나를 불러달라고 한 거란다. 그이도 그때는 미안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대고모님께선 가셨지요. 전 알고 있어요, 대고모님. 갔었지. 난 그 후 그이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단다. 저희가 캔터베리에 가기 전날 밤에 돌아가셨군요. 대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 누구도 그 일을 해칠 수는 없어. 그것은 공연한 협박이었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서 혼지에 있는 묘지로 마차를 몰았다. 시내에 있기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지. 그이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서 한 구석으로 그 초라한 관을 따라갔다. 거기서 관을 묻으며 기도문이 낭독되었다. 36년 전 오늘 우린 결혼했었단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우리 두 사람이 마차로 돌아올 때 대고모가 말했다. 우린 말없이 있었다. 대고모는 내 손을 잡고 오랫동안 내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대고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그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이는 풍채가 좋은 분이었단다, 트로트. 그런데 그이는 애처로울 정도로 변해버린 거야. 그것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대고모는 눈물을 흘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며 쾌활해지기까지 했다. 우리가 하이게이트에 있는 대고모의 집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에는 그날 아침 우편으로 배달된 다음과 같은 미코버 씨의 짧은 편지가 있었다. 캔터베리에서 금요일, 마님과 코퍼필드 씨께. 요즘 지평선상에 아련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희망의 땅은 또다시 깊은 안개에 쌓여 운명이 완전히 밀폐된 방랑자의 눈앞에서 영원히 물러가 버렸습니다. 히프대 미코버의 또 다른 소송 사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채무재판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영장이 발급됐고 이 사건의 피고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달리에게 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날, 때는 지금, 전우는 깊게 드리워지고 엄중한 적군, 쇠사슬과 노예의 치욕. 이 부분은 영국 시인 로버트 번스의 전쟁을 노래한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쇠사슬과 고역, 빨리 다가오는 파멸에 맡길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란 어떤 한계점을 넘기 참기 어려운 것인데 제가 지금 그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동정하는 마음이 뒤섞이지 않는 것도 아닌 호기심에서 이 도시의 채무자들에게 할당된 감금된 생활을 해야 할 곳으로 찾아 떠나야 할 어떤 나그네는 그가 벽에다 녹슨 못으로 새겨놓은 아래의 문자를 보고 혹시라도 감개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라고 믿는 바입니다. 머리 글자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W.M. 추신 토머스 트레들스 씨, 미스 트러투드 두 분의 명의로 위의 채무와 모든 경비를 지불하셔서 저나 가족들은 지극히 건강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55장 폭풍. 그런데 나는 지금 중대한 사건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도저히 내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연으로 얽매여져 있어서
그건 평원에 서 있는 높은 탑처럼 내가 앞으로 가까이 감에 따라 점점 더 커져서 나의 유년 시절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여러 해 동안 나는 종종 꿈에 그것을 보았다. 고요한 밤이면 그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나의 조용한 방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적도 있었다. 그 사건과 폭풍 아니면 어쩌다 해변이란 말만 언급되어도 한 가지 연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사건이 또다시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민선의 출항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옛 유모 페고티는 런던으로 왔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나로 인해 그녀는 거의 비탄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오빠와 미코버시 가족들과 늘 함께 있었지만 에밀리는 만난 적이 없었다. 출발 시간이 임박한 어느 날 저녁, 나는 페고티와 그의 오빠와 함께 있었다. 우리의 화제는 햄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햄이 얼마나 다정하게 자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으며 또 얼마나 사나이답고 침착하게 처신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야말로 이 인정 많은 사람의 지칠 줄 모르는 화제였다. 데고모와 나는 그 당시 하이게이트에 있는 두 채의 집을 팔기 위하여 비워두었었다. 나는 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고 데고모는 도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코벤트 가든에 임시로 묵고 있었다. 지난번 야모드에 갔을 때 힘과 내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배에서 에밀리의 아저씨와 헤어질 때 그녀에게 편지를 남기려 했던 당초의 생각을 바꾸어 지금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내 편지를 받아본 다음 내게 부탁하여 그녀의 그 불행한 애인에게 어떤 작별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를 만나보았다는 것과 햄이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것 등을 적었다. 그 편지를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페고티 씨에게 부탁하는 글을 한 줄 더 적은 다음 동이틀 무렵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몸이 쇠약해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 날은 늦도록 누워 있었으며 기분도 좋지 않았다. 대고모가 말없이 내 침대 곁에 와 있는 바람에 나는 잠이 깼다. 트로트, 너를 깨울 생각은 없었지만 페고티 씨가 와 계신단다. 그분을 올라오게 할까? 네. 데이비드 도련님의 편지를 에밀리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애가 이 편지를 써주더군요. 도련님께서 읽어보시고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에게 보내주시도록 도련님에게 부탁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페고티 씨도 읽어보셨나요? 그는 슬픔에 젖은 눈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편지를 펴서 읽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주신 너그럽고 고마우신 친절에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모든 말씀 제 마음에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한 그 말씀, 날카로운 가시와 같사오나 제게는 큰 즐거움이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몇 번이나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아저씨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도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안녕히 계십시오. 그립고 그리운 당신.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입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당신 곁으로 가리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안녕, 영원히. 이것이 눈물로 얼룩진 편지였다. 이 편지의 사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상대방에게 꼭 전하겠다는 말을 에밀리에게 해도 좋겠는지요, 데이비 도련님. 물론입니다. 그런데 생각 중인데요. 뭔데요, 도련님? 다시 말하면 다시 야머리에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다녀올 만한 시간이고 또 한가하니까요. 나는 늘 그가 마음에 걸린답니다. 이런 때에 그녀가 쓴 편지를 그에게 건네주고 떠나기 직전에 당신이 그 편지를 햄에게 전했다는 말을 에밀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 두 사람에 대한 나의 친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들떠 있으니 움직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겠어요. 그는 나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부탁을 받고 역마차 사무실에 가서 우편마차의 마부석 옆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그 마차 편으로 이제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나다녔던 그 길을 떠났다. 런던을 떠나서 첫 번째 역에서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은 날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묘한 하늘은. 손님, 바람이 부는데요? 바다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젖은 장작에서 나는 연기와도 같은 색으로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그 흘러가는 구름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구름에서 지상에 있는 가장 깊은 구덩이의 맨 밑바닥까지의 깊이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구름들 사이로 성난 듯한 달이 길을 잃고 놀라기라도 한 것처럼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바람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거세게 불고 있었다. 1시간이 더 지나다. 바람은 더 거세져서 하늘은 캄캄해지고 바람은 더욱 맹렬히 불었다. 그러다 밤이 깊어가면서 구름은 하늘을 에워쌌으며 그때 아주 캄캄해진 하늘 전체에 짙게 퍼졌고 바람이 점점 더해져서 우리가 탄 마차를 끌던 말들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선두의 말들은 몇 번이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차가 뒤집히지나 않을까 걱정을 했다. 폭풍이 불기 전에 소나기가 사납게 퍼부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동이 트자 바람은 점점 세게 불었다. 우리는 입스위치에 도착했다. 런던을 10마일 벗어난 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다. 우리가 말을 바꾸고 있는 동안 여인숙 안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장의 함석 지붕이 높다란 교회탑에서 벽껴져서 뒷골목에 내동댕이 쳐지는 바람에 뒷골목이 막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져 넘어지고 쌓아놓은 벽가리는 길과 들판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불었다. 이 엄청난 바람이 해변 쪽에서 맹렬히 불어오는 바다를 향해 우리는 싸움을 하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우리가 다가감에 따라 바람의 기세는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다. 바다가 보이기 훨씬 이전부터 물보라가 우리 입술을 적셨고 몸에는 소금비가 쏟아졌다. 야머드 근처의 저지대에는 수마일에 걸쳐 물이 뚝을 후려쳤으며 부서진 작은 파도가 우리 쪽으로 사납게 밀어닥쳤다. 드디어 시내에 들어와 보니 사람들은 모두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문간에 나와 서서
이런 밤에 용케도 우편마차가 온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그 여인숙에 투숙했으며 바다를 구경하러 나가서 거리를 산책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모래며 해초며 날려온 바다 거품으로 험하게 얼룩져 있었다. 해변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뱃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절반이 높은 건물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때때로 바다를 멀리 내다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는 비틀걸음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바람에 날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울부짖는 아낙네들이 있었다. 그들의 남편들이 청어잡이배나 굴 따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안전한 곳에 대피하기 전에 침몰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반백의 늙은 뱃사람들도 그 사람들 틈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려 고개를 젓기도 하고 서로 중얼거리기도 했으며 선주들은 흥분하고 불안해했다. 아이들은 모여서 어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몸이 건장한 선원들조차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안전한 곳에 숨어서 바다를 살펴보고 있었다. 머리가 흰 큰 파도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밀려오다가 미처 육지에 닿기 전에 서로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 그 부서진 파도 조각은 하나하나가 모두 성난 물결에 완전히 사로잡혀 또 다른 괴물을 만들기 위해 급히 모여드는 것이었다. 굽이치는 산더미 같은 파도는 계곡으로 변하고 물결치는 계곡은 다시 높아져서 산으로 변하며 엄청나게 많은 물은 굉음을 내며 해변을 뒤흔들었다. 모든 파도는 그 형체가 만들어지기가 바쁘게 그 형태와 위치를 바꾸고 또 다른 형태의 파도에 덤벼들어 밀어붙였다. 탑과 높은 건물이 있는 수평산상의 이상적인 해변은 솟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했으며 구름은 재빨리 그리고 빽빽하게 떠갔다. 그래서 무서운 천재지변을 보는 것 같았다.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햄을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노크를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뒷길과 골목길을 지나 그가 일하고 있는 조선장으로 갔다. 거기서 나는 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매우 긴급하게 배를 수리할 일이 있어서 로웨스토프트에 갔으며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누웠으나 잠을 잘 수 없었다. 시간은 오후 5시. 여인숙 식당 난로가에 앉은 지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난로불을 핑계 삼아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웨이터가 들어왔다. 그는 두 척의 석탄선이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 선원과 함께 침몰했으며 다른 몇 척의 배도 어떻게 해서든 해안에서 떨어져 있으려고 정박소에서 파도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밤도 어젯밤과 같다면 하나님, 그 배와 그 불쌍한 선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때에 햄이 없어서 매우 불안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사나운 바람을 오랫동안 맞았기 때문에 얼떨떨했다. 나의 생각과 회상까지도 뒤범벅이 되어 시간과 거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일종의 이상한 무관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웨이터로부터 그 배에 관한 우울한 소식을 듣게 되자 무의식적으로 햄에 대한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로베스토프트에서 배로 돌아오다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걱정은 점점 커졌으므로 저녁을 먹기 전에 조선장으로 가서 그 조선공에게 햄이 배를 타고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 조선공이 말한다면 나는 로웨스토프트로 가서 배에 태우지 않고 내가 직접 햄을 데려올 작정이었다.
나는 서둘러 저녁 식사를 시켜놓고 조선장으로 되돌아갔다. 내가 서둘러 오기를 잘했다. 그 조선공이 손에 등불을 들고 조선장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질문을 했더니 그는 껄껄 웃으며 그럴 염려는 없다고 했다. 여인숙으로 되돌아왔다. 울부짖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문과 창문이 덜커덕거리는 소리, 굴뚝이 우르르 울리는 소리, 내가 들어있는 집이 흔들리는 소리, 바다의 엄청난 소동, 이러한 것들이 오전보다도 더욱 크고 거세졌다. 더구나 지금은 캄캄해져서 폭풍은 사실이든 가상적이든 여러 가지 새로운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으며 어떤 일을 침착하게 해나갈 수도 없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바깥 폭풍에 어렴풋이 호응하여 나의 기억의 깊숙한 곳을 뒤흔들어서 그것을 어지럽혔다. 그렇지만 노호하는 바다와 더불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나의 조급한 생각들 속에는 폭풍과 헤매가는 한 나의 불안이 늘 맨 앞을 달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한두 잔의 포도주로 기분을 새롭게 하려고 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집 밖의 소란과 내가 있는 집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난로 앞에서 선잠이 들었다. 집안이나 밖이 모두 무엇이라고 밝힐 수 없는 새로운 공포에 쌓이게 되어 잠이 깼을 때는, 아니 오히려 내 몸을 의자에 묶어두었던 일종의 무기력감에서 깨어나자 나의 전신은 불가해한 불안과 공포로 떨렸다. 나는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묵은 신문을 읽어보려고도 했으며 그 무서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다. 난로의 불꽃 속에 떠오르는 여러 얼굴들이며 경치며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 소리가 나를 몹시 괴롭혔으므로 나는 잠을 자기로 결심했다. 여인숙의 몇몇 하인들이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 든든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으나 눕기가 바쁘게 이러한 생각은 어떤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사라지고 말았으며 모든 감각은 맑아지면서 잠이 완전히 깨고 말았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몇 시간이나 누워있기만 했다. 때로는 바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내에서 집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다. 마침내 나는 초조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므로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커다란 부엌에는 베이컨과 새끼로 엮은 양파가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웨이터들이 일부러 큰 굴뚝 곁에서 문 가까이에 가져다 놓은 테이블 둘레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여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론하던 문제에 언급하며 침몰한 석탄선의 선원들의 망령이 폭풍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두어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한 번은 가운데 마당을 열고 텅 빈 거리를 살펴보기도 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그 쓸쓸한 방은 캄캄했지만 나도 지쳐버려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 깊은 잠이 들었다. 나는 오랜 시간 현실을 의식하는 힘이 전혀 없는 잠 속에 빠져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의 친한 친구와 함께 포성이 요란한 가운데 어느 도시를 보유하는 작전에 참가하는 꿈을 꾸었다. 그 대포 소리가 너무 크고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게 되어 듣기 위해 안간힘을 썼더니 잠이 깨고 말았다. 밝은 대낮이었다. 8시나 9시쯤이었다. 폭격 대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누군가 내 방문을 노크하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배가 난파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어떤 배요? 라고 물었다.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에서 오는 범선입니다. 보시고 싶으면 빨리 가보세요, 선생님. 흥분한 목소리는 계단을 따라 사라졌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옷을 걸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내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인 해변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앞질러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 곧 사나운 바다를 마주보게 되었다. 이제야 바람이 좀 가라앉았다. 그러나 바다는 밤새도록 사납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지난번 내가 보았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나는 난파선을 찾아보려고 바다를 내다보았으나 거품이 일고 있는 큰 파도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 곁에 서 있던 반나체의 뱃사람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팔로 왼쪽을 가리켰다. 세상에, 우리 바로 곁에 난파선이 있지 않은가. 돛대 하나가 갑판에서 6피트 내지 8피트쯤 떨어진 곳에 짤막하게 여러 동강으로 부러져서 배 옆구리에 쓰러져 돛과 로프와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부서진 모든 것은 배가 흔들리고 부딪힐 때마다 배 측면을 후려치고 있었다. 이 순간에도 난파선의 그 부분을 잘라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긴 곱슬머리의 한 사나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바람과 파도 소리 너머로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해변에서 들려왔다. 바닷물은 흔들리고 있는 난파선을 휩쓸어서 갑판 위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람이며 둥근 목재며 통이며 널빤지며 갑판의 양쪽 가에 마련한 방파 벽이며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조리 들끓고 있는 파도 속에 쓸어 넣었다. 또다시 해변에서는 불쌍히 여겨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네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돛대의 밧줄에 매달린 채 난파선과 함께 물속에서 떠올랐던 것이다. 배 위에는 종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배가 미쳐서 날뛰는 사람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또 앞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변 쪽으로 기울어져서 갑판 전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위로 솟구쳐서 바다를 향해 용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때 그 종이 울렸다. 그 불행한 사람들의 애도의 종소리가 바람에 실려 우리에게 들려왔다. 배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또 다시 떠오르고 두 사람은 사라졌다. 해변의 슬픔은 더해만 갔다. 남자들은 시름소리를 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돌렸다.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해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도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나도 어느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없어진 그 두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뱃사람들에게 애원했다. 그들은 내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1시간 전에 용감하게 구조선에 탄 사람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으며 밧줄을 가지고 건너가서 해변과 연결시켜 보려고 할 만큼 무모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새로운 사태가 벌어져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또 사람들이 비켜서는 것을 보았는데 햄이 그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나는 도와달라는 나의 호소를 되풀이 하려고 그에게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너무도 새롭고 무서운 광경이어서 나의 마음은 산란했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결의와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에밀리가 가출한 다음 날과 같은 꼭 같은 눈빛이었다.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두 팔로 그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가 이 모래톱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해변에서 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난파선 쪽을 보니 그 잔인한 돛이 그 두 사람 중에서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거듭 후려치고 또 후려쳐서 물속에 쳐넣고는 돛대 위에 홀려 매달려 있는 사나이에게 기세 피우며 덤벼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을 이미 이끌게 된 이 침착하고도 빌사적인 햄의 결의에 부딪히고 보니 바람에게 간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의 호소는 소용이 없었다. 데이비 도련님. 그는 내 두 손을 힘차게 잡으며 말했다. 만일 저에게 기회가 왔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게 준비를 시켜주시오. 나는 가겠소. 나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억지로 밀려났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사람들은 햄을 도와줄 사람이 있든 없든 나아갈 결심이니 그의 출발을 돕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면 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겼다. 이런 주장에 대해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또는 그들이 내 말에 뭐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변은 매우 분주했다. 햄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햄이 뱃사람이 입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손에는 밧줄을 쥐고 쥐었다기보다는 손목에 밧줄을 걸고 또 다른 밧줄은 몸에 감고 혼자 서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몇몇 힘센 장정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햄이 몸에 감고 있는 밧줄을 잡고 있었다. 햄은 그 밧줄을 모래톱 위 자기 발밑에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경험 없는 내 눈으로 보기에도 난파선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돛대 위에 매달려 있는 외로운 사나이의 생명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같았다. 그런데도 그 사나이는 여전히 그것에 매달려 있었다. 그 사나이와 파멸 사이에 있는 몇 장의 널판지가 흔들리고 부풀어 올랐으며 그가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종이 울릴 때 그가 그 돛대를 흔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다. 그의 그 동작이 한때 다정했던 친구에 대한 오랜 추억을 내 맘속에 되살려 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뒤에는 숨을 죽인 침묵이 흐르고 앞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햄은 혼자 서서 바다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큰 파도가 밀려가자 자기 몸에 단단히 감고 있는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더니 밀려가는 그 파도를 쫓아 뛰어들어가 순식간에 파도를 헤치며 돌진했다. 산더미만한 파도와 더불어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져서 물거품 밑으로 사라지기도 하다가 다시 육지 쪽으로 끌려오기도 했다. 그때 사람들이 급히 밧줄을 당겼다. 그는 다쳤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그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그런 것쯤은 아랑곳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훨씬 자유롭도록 밧줄을 늦추어 달라고 급히 몇 가지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그가 팔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보아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까처럼 나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산더미만한 파도에 실려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파도의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하고 거친 물거품 밑으로 사라지기도 하면서 안간힘을 다하여 용감하게 난파선을 향해 전진했다. 파도와 바람의 힘 때문에 그 싸움은 힘겨운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난파선에 다가갔다. 한 번만 더 힘차게 휘젓기만 하면 배에 매달릴 수 있을 만큼 그는 배에 바짝 다가갔다. 때마침 높고 푸른 거대한 파도가 허리깨가 배 건너편에서 해변 쪽으로 밀어닥치자 한껏 뛰어서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배는 사라졌다.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새로 한 개의 통이 부서진 것처럼 몇 개의 파편이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감돌고 있다. 그들은 그를 내 발밑으로 끌고 왔다.
의식을 잃고 있었다. 죽은 것이다. 가장 가까운 집으로 그를 운반했다. 그는 그 엄청난 파도에 부딪혀서 죽었고 그의 너그러운 심장은, 그 고동은 영원히 멈추고 말았다. 희망은 사라지고 만사가 끝장이 난 지금 내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있는데 에밀리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온 한 어부가 문간에서 내 이름을 불러댔다. 도련님, 저쪽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한다. 입술은 떨리고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가슴에 되살아난 옛 생각이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내 몸을 받쳐주려고 그가 내민 팔에 기대고 겁에 질린 채 그에게 물었다. 시체가 해변에 올라왔나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그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는 나를 해변으로 데리고 갔다. 에밀리와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조개를 찼던 그 해변에, 간밤에 바람에 날려간 그 낡은 보트집에 가벼운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는 그 해변에, 스티어포스가 그 자신을 파괴해버린 그 가정의 폐허 속에, 스티어포스가 학교에서 누워있던 것을 내가 자주 보았던 한 팔로 머리를 가볍게 괴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제56장 새로운 상처, 오래된 상처. 아, 스티어포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될 줄은 모르고 지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가장 좋은 때의 나를 생각하라고 했었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들것을 가져와서 그를 싣고 깃발로 덮고 나더니 인가가 있는 곳으로 운반해 갔다. 그를 운반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 쾌활하고 대담한 그를 본 적도 있었다. 그들은 그 사나운 소란을 해치고 죽음의 신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은 들것을 입구에 내려놓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는 수군거렸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와 똑같은 조용한 방에다 그를 내려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들인 것이었다. 우리는 시내로 들어가 내 숙소로 유해를 옮겼다.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자 나는 사람을 시켜 저람을 불러서는 오늘 밤 안으로 런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차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체를 보살피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인수할 준비를 하게 하는 괴로운 임무는 아무래도 내가 맡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될 수 있는 한 충실히 그 임무를 다하려 했다. 시내를 떠날 때 되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나는 일부러 밤의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맡은 물건들을 뒤따르게 하고 마차를 타고 앞마당을 나온 때는 거의 자정이 가까워서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화한 가을날, 대지는 낙엽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아름다운 색으로 물든 더 많은 잎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는 정오쯤 하이게이트에 도착했다. 그 집은 전과 똑같았다. 덧문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다. 바람은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대문의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나의 사명이 바로 그 초인종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녀가 손에 열쇠를 들고 나와서 대문 자물쇠를 열며 내 얼굴을 빤히 보면서 말했다. 저 실례입니다만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너무 흥분했던 탓으로 지쳐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저 제임스 씨께서 쉿, 그래요. 스티어포스 부인은 계시는지요? 그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듯 대답한 바에 의하면 부인은 방에 들어앉아 누구와도 만나지 않지만 나라면 만나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부인께선 일어나 있으며 미스타틀이 함께 있는데 2층 마님께 뭐라고 전하도록 해야 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주의할 것과 내 명함을 갖다 드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전하라고 주의를 주고 나서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응접실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전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분위기는 사라져버렸고 덧문들도 절반쯤 닫혀져 있었다. 하프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여러 날 되었다. 소년 시절의 그의 사진이 거기에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편지를 보관해두고 있는 상자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 편지를 읽는지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읽을 것인지 궁금했다. 집은 아주 조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하녀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하녀가 돌아오더니 스티어포스 부인은 환자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는 없지만 부인의 방에서라도 좋다면 기꺼이 나를 만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나는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자기 방이 아니라 아들의 방에 있었다. 물론 그가 그리워서겠지만 자기 방의 좌향이 몸이 허약한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그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또 그가 전에 운동, 그림, 음악 등을 좋아해 그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보아서는 추호도 그 말의 진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부인의 의자 곁에는 여느 때처럼 로사 다틀이 있었다. 그녀의 그 어두운 눈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가 좋지 못한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그 순간 그 흉터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스테오포스 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의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선 다음 결코 망설이거나 겁을 내거나 하지 않는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상대하셨다니 참으로 안 됐습니다. 스티어포스 부인은 말했다. 불행하게도 저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젊으신데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하시다니 정말 이제 안 됐군요. 시간의 신께서 댁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의 신이 우리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스티어포스 부인, 우린 모두 최대의 불행에 처해서 시간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진지한 태도와 내 눈에 도는 눈물을 보자 그녀는 놀랐다. 그녀의 사고의 진행이 모두 정지되고 변한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조용하게 그의 이름을 말할 때 내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고 했으나 떨리고 말았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두세 번 되풀이해 불렀다. 그러고 나서 억지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애가 아픈가요?
많이 아픕니다. 그 애를 만나셨나요? 만났습니다. 화해하셨나요?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로사다틀이 아주 가까이 서 있는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로사를 보고 입술을 움직여서 죽었습니다. 행여나 스티오포스 부인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똑똑하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알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읽지 않도록 나는 재빨리 그녀와 눈을 맞췄지만 로사다틀은 격렬한 절망과 공포로 두 손을 허공에 뻗더니 다음엔 그것을 맞잡아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그 훌륭한 부인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들을 준비를 갖추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사실은 울어주시오 부탁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흡사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땐 난 더듬거렸다. 그는 여기저기를 항해하고 있다고 미스타틀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바다가 무섭게 거칠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날 밤 바다에 있었다면, 그리고 위험한 해안을 항해하고 있었다면, 그렇다고들 말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본 배가 그 배였다면, 로사, 스테오포스 부인은 말했다. 이리 와요. 그녀는 부인에게로 갔다. 그러나 동정하거나 상냥하게 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어머니를 마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불꽃같이 빛났으며 무서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당신의 자만심도 사라지겠군. 이 미친 여자 같으니. 그는 당신에게 목숨으로 속죄를 한 거요. 알았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스테오포스 부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신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로사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나를 봐요.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여길 봐요. 입술에 흉터를 두들기며 당신의 죽은 아들의 솜씨를 보라고요. 그 어머니가 내는 신음소리는 억눌린 것 같았다. 그 신음소리와 함께 고개는 무력하게 움직거렸는데 얼굴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신음소리는 딱딱하게 굳은 입술과 꼭 담은 입에서 새어나왔다. 언제 그가 이렇게 했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성질을 이어받은 데다가 당신이 자존심과 격정을 제멋대로 길러주었기 때문에 언제 그가 이 모양으로 해놓아서 평생토록 내가 불구가 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느냐고요. 죽을 때까지 그의 격렬한 불쾌감의 표지를 달고 있는 나를 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라고요. 미스타틀, 나는 그녀에게 간청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난 말을 해야겠어요.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말한다. 댁은
잠자코 계세요. 오만하고 성실치 못한 아들의 오만한 어머니. 그를 키운 것을 슬퍼해요. 그를 타락시킨 것을 슬퍼해요. 당신이 그를 잃은 것을 슬퍼해요. 내 목까지 슬퍼하라고요. 그녀는 한 손을 움켜쥐고 우라가 치밀어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여위고 지친 몸을 떨었다. 당신은 그의 방자함을 분개해야 해요. 그의 거만한 기질 때문에 상처를 입은 당신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를 그렇게 길러서 당연히 그러했어야 할 것을 저지해온 당신은 지금 오랜 세월에 걸친 당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인가요? 아, 미스 다틀, 잔인하군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기어코 그녀에게 말해야겠어요. 난 지난 여러 해 동안 침묵을 지켜왔잖아요. 당신이 그를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할 수만 있었다면 아무런 보답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만일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면 사랑한단 그 한마디 말 때문에 1년 내내 그의 변덕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 나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엄하고 오만하고 꼼꼼하고 이기적이었죠.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발로 방바닥을 쾅쾅 굴렀다. 여길 봐요. 손으로 또다시 자기 입술 흉터를 치며 말한다. 그는 성장해서 자신이 한 짓을 더 잘 알게 되자 그것을 깨닫고 후회했죠.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와 이야기도 했으며 그가 한 모든 일에 난 굉장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죠. 그가 가장 생기가 있고 가장 진실했을 때는 그는 이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럼요. 정말 그는 나를 사랑했었죠. 여러 번 당신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리를 뜨면 그는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기도 했어요. 격분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사람을 비웃는 듯한 자만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똑똑히 회상하면서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보다 더 상냥한 감정에 타다 남은 불기운이 활활 타올랐던 것이다. 나는 보잘것없이 그의 인형이 되고 말았죠. 그의 어린애 같은 구애가 나를 사로잡지만 않았던들 난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만 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난 버려지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하는 그의 장난감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실증이 나게 되자 나도 실증이 나게 됐지요.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당신네 모자 사이에 놓인 쓸모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슬퍼해요? 당신이 그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 슬퍼하세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보다는 내가 그를 더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미스 다틀, 설사 당신이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집에사다 할지라도 누가 동정을 해요? 그녀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자신이 오늘 거두어들이는 수학을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가령 그 결점이 하고 나는 말을 시작했다.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전혀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또는 그의 결점이 당신이 그 결점 때문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그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그의 결점이 이러한 때 당신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저 모습을 좀 보세요. 여지껏 당신이 본 적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세요. 스티어포스 부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변할 것 같지도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딱딱한 자세로 앞을 응시하면서 때때로 힘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때로는 신음하고 있었으나 그 밖에는 전혀 살아있다는 기색이 없었다. 미스타틀은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의 옷을 풀기 시작했다. 당신을 저주해요.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운수 사납게도 이런 불길한 때에 여기에 오다니. 당신을 저주해요. 나가주세요. 나는 방에서 나갔다가 되돌아왔다. 하인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때 두 팔로 부인을 껴안고 무릎을 꿇은 채 울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면서 어린애처럼 가슴에 안고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면서 잃어버린 의식을 일깨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이제 그녀를 내버려 두어도 염려가 없겠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소리 없이 돌아서 나오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켰다. 그날 늦게 다시 와서 우리는 스티어포스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 방에 안치했다. 부인의 용태는 변하지 않았다고들 말했다. 미스타틀은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치료를 했으나 부인은 때때로 나지막한 소리를 낼 뿐 미라처럼 누운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쓸쓸한 집을 돌아다니며 창문들을 어둡게 했다. 유해가 있는 방의 창문들은 맨 마지막에 어둡게 했다. 나는 그의 납덩이 같은 찬 손을 들어 올려서 내 가슴에 댔다. 그러자 온 세상은 죽음과 침묵같이 보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의해서만 깨어질 뿐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찰스 디킨스 장편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 오늘 감상해본 부분은 53장 다시 한번 회상하다, 54장 미코버 씨의 거래, 55장 폭풍, 56장 새로운 상처, 오래된 상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내일 이어서 57장부터 들려드리는데요. 정말 길고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제가 들려드린 장편소설 중에서 월탄 박종화 작가의 대하역사소설 자고 가는 저구르마 그 다음으로 긴 작품인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